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혈액이 부족하다, 혈액 보유량이 3일치 아래로 떨어져서 비상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혈액은 만성적인 부족 현상을 보여왔는데요. 최근 9년 만에 혈액이 남아 돈다, 넘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병원들의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헌혈의 집과 혈액원 등에서는 일부 헌혈을 제한하는 식으로 혈액량을 조절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밀린 수술이 재개될 경우에 다시 혈액 부족 사태가 불거질 수 있어서 안심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시기에 오늘은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헌혈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제정된 세계 헌혈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헌혈 인구가 많이 줄어든 것이라서 혈액은 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고요. 출고량이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많은 참여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헌혈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나눔인 만큼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월 14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체크 시간에는요, 절도 사건 범죄와 관련해서 잘못 알려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해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또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요, 주택 대출이 급증하고 청약통장 제도에 변화가 생기는 등 이 크고 작은 주택 관련 뉴스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오늘 드립니다. 이것의 1인분 200g 평균 가격이 서울 기준 처음으로 2만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외식 물가가 계속 오름세인데요. 국민 대표 외식 메뉴이자 회식 자리 때도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죠. 돼지고기 중에 이 부위는 유독 우리나라에서 즐겨 먹는데요. 최근에 비계 논란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위 무엇일까요? 네,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대구 수성구에서 80대 여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었다가 절도죄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지역 한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거주해온 80대 할머니 A씨는 지난 3월 아파트 화단에 핀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꽃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경찰은 CCTV를 통해서 A씨를 비롯해서 입주민이 아닌 노인 2명, 네. 합쳐서 모두 3명을 용의자로 특정을 했고, 조사 결과 이들이 꺾어간 꽃은 모두 합쳐서 11송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80대 A씨는 당뇨와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었다고 하고요. 경찰에다가 꽃이 예뻐서 꺾었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측은 A씨 가족에게 KTX 무임승차 시 3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요구를 했다고 하죠.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A씨 가족은 사과와 함께 관리사무소에다 돈을 전달해서 합의를 했고 B씨 등 2명은 합의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쯤에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요. 절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반의사 불벌죄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이 접수가 되면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먼저 그 할머니와 그 가족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야, 잘못된 일이긴 한데요. 네. 그 절도죄에 해당한다니까 꽃 한 송이 꺾어서 좀 네. 무섭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기사 댓글에도 이런 내용 굉장히 많이 달려 있었는데요. 내가 낸 관리비로 화단을 꾸몄는데 지나가다가 예뻐서 한 송이 가져갔다고 그게 절도죄가 성립이 되냐? 뭐 이런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내 돈으로 꾸민 화단에서 내가 꽃 한 송이 가져갔다. 이게 핵심인데. 그렇다면 내가 내 텃밭에서 기른 작물을 따먹었다고 해서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거냐? 그쵸. 뭐 이렇게 아니죠. 비교하는 네. 분들도 계신데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내 텃밭은 온전히 내 소유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내 소유의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뭐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파트 화단에 심은 꽃은 입주자가 돈을 내서 관리사무소가 심은 거죠. 그렇다면 누구의 소유일까요? 이런 걸 공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예,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개념이죠. 내 지분도 들어있는 것 내가 가져가겠다. 뭐 어떠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지만 꽃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가져가는 걸 싫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화단의 꽃은 입주자가 가져가도 됩니다. 이렇게 규칙을 정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데 이번 경우는 허락 없이 공유재산을 가져간 거고 이렇게 된다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 화단에 열린 무과나무 열매 따가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봤거든요. 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그러면 절도에 해당되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우리 아파트 화단에 맺힌 열매는 입주자가 따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 한에는 무단으로 화단의 열매를 따가면 절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맺힌 열매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가로수로 심은 은행나무 열매를 장대를 이용해 털어가지고 뭐 한 40kg 정도 굉장히 많죠. 네. 채집을 해갔다가 입건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열린 도토리나 산나물 이런 것들도 산주 허락 없이 채취해가면 임산물 절취죄가 성립을 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물건의 소유주에게 허락을 받았는지 아닌지 이겁니다. 네. 주인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 다 주인이 있는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그 꽃을 따간 할머니는 예.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이게 검찰로 넘어가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고요. 예, 대구지검은 지난 12일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고령에다 사안이 경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소유예란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하는데요. 검사는 피의자의 범죄가 인정이 되더라도 범인의 연령이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기 때문에 유죄 선고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처벌도 없는 거죠. 그 아까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합의금으로 피해액의 30배를 요구했다고 했잖아요. KTX 얘기하면서. 예. 그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그 30배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무슨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절도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줘도 사건이 취하되지가 않습니다. 폭행죄, 존속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이런 것들은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돼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네네. 그런데 절도죄는 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사건이 접수가 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혀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영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절도죄로 신고되면 벌금이 1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관리사무소 측은 KTX 무임 승차 시 3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뭐 이런 걸 거론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꽃을 꺾은 잘못을 인정한 이 노부부는 사과와 함께 10만 원의 합의금을 관리사무소에 제안을 했지만 그래요. 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늦게 접한 할머니의 딸이 관리사무소를 찾았고 그제서야 관리사무소 측은 합의금은 내도 되고 안 내도 된다. 뭐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야, 그래요. 이 평소에 꽃을 따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사무소가 좀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네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할머니가 처벌을 받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씁쓸합니다. 네. 다른 주제 또 하나 볼게요. 이것도 절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굉장히 많아진 무인 점포들, 여기서 절도 사건이 아주 자주 일어난다고요. 네, 걸리면 100만 원. 무인 점포 절도들자 합의금 장사. 이게 지난 11일자 한국경제 기사 제목입니다. 네. 전국의 무인 매장 수가 10만 개 이상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예. 청소년 노인 소액 절도가 급증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업주들은 절도가 적발되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선 경찰관은 무인 점포 때문에 치안 공백이 생길 정도라고 호소했다. 서울 은평경찰서 관계자는 매일같이 80대 노인의 과일 2,000원어치 절도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접수되는데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절도범 CCTV 동선을 파악하는 등 수사에 상당한 시간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일부 업주가 합의금 장사를 점포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절도범이 미성년자이면 경찰의 도움으로 부모에게 연락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14세 이상 중고등학생에게 학교 통보를 압박하며 물건값의 최소 10배에서 최대 수백 배의 합의금을 받아낼 때도 많다는 것이다. 일성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매일 경찰서에 사건을 가져오고 합의해 공갈 협박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되는 업주도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모든 무인 점포 업주가 이렇지는 않겠지만요. 무인 점포에서 일어나는 절도가 대단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아이가 무인 점포에서 물건을 훔친다. 이거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요. 그럼요. 예, 그걸 빌미로 부모한테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도 올바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합의금을 달라는 이유는 그럼 뭔가요? 일단 물건을 훔쳐갔으니까 물건값을 배상하는 거는 기본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기존에 입었던 다른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겠다. 이런 겁니다. 물건을 훔치다 걸린 사람이 한두 번 훔쳤겠냐. 이런 인식에서 출발하는 건데요. 높은 배상금을 내걸면 이 훔치려는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이런 기대도 좀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이런 배상을 요구하는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절도 사건으로 경찰에 접수가 되면 합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사건은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랬죠. 물론 합의 여부에 따라서 진지한 반성 이런 식으로 나중에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합의를 한다고 해서 사건이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일부 업주들이 어린이나 학생들이 절도를 저질렀다가 적발되면 학교에도 알리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그런 업주가 있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무인 점포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절도 사건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이게 무인 점포에서 절도 사건이 잦은 이유는 가게에 일단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무인 점포긴 하겠지만요.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자존심을 잃고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신용카드나 QR코드를
믿고 들어가는 그 출입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절도 범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괜찮겠네요. 예. 내가 누군지 알리고 가게에 들어온 이상 물건을 훔쳐서 나갈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일부 무인 점포 업주들은 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보안 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불만인데요. 심야 시간까지 무방비 상태로 가게를 방치하면서 범죄를 유발하고 사건 처리는 공권력에 떠넘긴다. 이건 이 긴급한 치안 수요가 발생했을 때 치안 공백을 유발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게다가 배상금 장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선 무인 점포에서는 자체 보안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지원을 해주는 걸 모색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예 무인 점포를 열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을 정하는 것도 좀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가정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더 신경 써서 교육을 할 필요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 최근 보도된 절도 사건들을 통해서 잘못 알려진 형사 사건에 대한 정보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팩트 체커 선정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주택시장의 기본 상식과 이슈를 살펴보는 언젠가 내 집 시간입니다. 주택시장에 몇 가지 주목할 크고 작은 뉴스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우선 눈에 띄는 게 주택 대출이 늘어났다고요? 네. 일단 24년 5월 대출액이 이제 5.4조 원으로 지난달 4조 원 대비해서 1.3조 정도 늘었습니다. 엄청 많이 는 거 아니에요? 네, 월 5조 원대 대출은 저희 2020년 코로나 시기에 그때가 대출 전성기였는데 네. 그때는 가계 대출이 월 10조씩 늘었어요. 그래서 연간으로 120조를 찍었습니다. 가계 대출만. 네. 근데 22년에는 연간으로 마이너스 10조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이고 작년은 특례보금자리로는 40조 있었다고는 하지만 다른 대출이 계속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연간으로 플러스 10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올해도 누적으로는 1, 2, 3월 안 좋았기 때문에 대출은 마이너스 세였다가 4월부터 돌아서서 지금 5개월 동안 누적을 하더라도 4조 원이 안 돼요. 근데 5월 한 달에만 어쨌든 이제 5조 원대 찍었으니까 그리고 이 대출이라는 거는 한 달 후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5월부터 이제 주택시장이 좀 강세로 돌아섰다고 하면은 지금의 대출량은 4월 거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달에는 5조 원대가 아니라 소위 7, 8조 원대로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출 동향 데이터 발표하면서 정말 간만에 그 F4 금융기관 F4 네.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행, 감독원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재부 이런 금융부처의 그 파이낸스 들어있는 F4. 아, 그렇군요. 예, 구 말고요. 예. 꽃보다 남자 말고 네. F4들이 모여가지고 가계부채 점검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만에 너무 늘었지 않습니까? 늘어나니까.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관리가 되는 수준이 맞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리고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 어쨌든 가계대출이 안 늘었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좀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서 근데 그 대출이라는 네. 게요. 뭔가 주택 대출이에요? 아니면 주택담보 그러니까 주택담보 대출이에요? 이 전세금 가계 대출? 대출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다? 주택 대출, 비주택 대출 전부를 말하는 거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은행권 대출, 비은행권 대출 전부를 말하는 아, 겁니다. 다 포함해서. 네, 근데 가계가 아니고 개인이 법인 만들어서 대출 받는 거는 그거는 이제 기업 대출로 넘어가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개별 차주가 은행에 가서 주택을 구매를 할 건데 모기지 40년짜리로 빌렸다. 이런 거는 이제 개별 대출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아파트 입주할 때는 잔금 대출을 집단으로 또 받거든요. 그러면 그런 잔금 집단 대출도 여기 안에 들어가고요. 또 개인이 신용 대출 받으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신용 지출들도 다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잘 질문해 주신 게 이 신용 대출이란 놈이 가계가 가장 기민하게 사용하는 대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탄력적으로
그래서 신용대출은 지난 2년 동안 마이너스였는데 4월부터 신용대출이 드디어 플러스로 찍었고 5월에도 플러스로 나온 걸 보면은 지금은 집 사실 때 신용대출도 최대한 땡겨서 받으시고 그다음에 주담대도 받으시고 이러면서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금리 인하 소식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 금리 인하 소식은 없지만 네. 그 잘 아시다시피 주담대를 받으실 때는 그 코픽스 금리로 받으시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거는 23년 12월 대비 현재 50bp 이미 내렸어요. 시장 금리가. 23년 대비해서. 작년 말 대비. 예. 그러니까 지난 한 5개월 동안 있었던 변화만 하더라도 대출 금리 평균이 4.4%에서 지금은 3.9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주담대가 3%대로 내려왔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50bp면 0.5%만. 네, 예. 그러니까 많이 내린 편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22년 말에는 잘 아시겠지만 주담대 평균 금리가 5%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출 금리가 상당히 높았는데 작년에는 4.4로 내려왔으니까 어쨌든 1년 동안 거의 1%포인트 가까이 내려왔었고 네. 올해도 이미 50bp니까 한참 내려왔고 그래서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랑 다르게 결국 우리가 받는 대출 상품 금리의 어떤 이제 선행지표 같은 그런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기준금리 한운도 기준금리 내린 적 없고 앞으로 내리더라도 뭐 하반기 한참 이후 같지만 시장금리는 이미 다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고객분들은 낮아진 금리 속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좀 크게 늘어나는 것 같고요. 유동성이 다시 주입이 되니까 네. 주택시장이 좀 강세 분위기로 전환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강세 분위기. 그럼 아파트 가격 많이 오르고 있나요? 이것도 완전 양극화가 됐는데 지난 주말 어저께 나온 데이터만 보더라도 주간 기준으로 서울시는 0.1%로 지난주 0.09 대비 또 올랐는데요. 주간 0.1 그러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 상승을 하게 되면은 52주니까 1년 기준으로 연간으로는 정말 상당한 강세라고 엄청난 보시면 거죠.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자주 비교하는 게 코로나 때 주택가격 초강세였는데 그때도 소수점 첫째 자리 상승이었습니다. 그게 0.1이 아니라 0.2까지 올라갔었지만 엄청난 강세였는데 지방은 지난주 어저께 기준으로 마이너스 0.05니까 지방은. 네, 그러니까 지방은 지금 전세가도 하락에 매매가도 하락이고요. 여기 서울은 전세가 상승에 매매가 상승으로 완전히 양극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 분위기는 뭐 이제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근교 지역이 강세니까 지방도 순차 강세 이런 게 아니고 현재 서울의 강세는 지방에 계신 분들조차도 원정 매수를 많이 하시는 편이어서 다시 전세낌 매매 갭 투자라던가 아니면 서울의 전체 그 주택 거래에서 외지 매수자 비중이 30%를 넘어가고 있다거나 이러면서 평년 대비 확실히 외부에서 매수 수요가 올라온 것 같거든요, 데이터가. 그래서 지금은 지방 부동산도 취득 안 하고 그냥 지방에서 임차 선택하시면서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방 부동산 처분하고 지방에서 임차 선택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갭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올해 상반기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달에 전셋값 급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전셋값 때문에 차라리 집을 사자.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집값 회복기다. 네. 한동안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전세 가격이 구조적으로 그 상승한다고 하는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그냥 거시적으로 금리가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구간에 그거는 전세는 결국 금리의 역수니까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그때 6%대 금리가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2011년도 3.5%였는데 그 당시 우리 시장의 전월세 전환율이 8%가 넘었다가 그게 결국 3%, 2%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전세가는 그 비례해서 2배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이런 추세적 금리 인하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전세 가격은 그냥 우상향하게 되어 있는데 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내려왔으니까요. 22년 대비해서. 그래서 21년에서 22년 갈 때 소위 한국 기준으로도 0.5%에서 3.5까지 한 번에 갔으니까는 전세 가격이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이게 역전세이긴 한데요. 근데 현재는 그런 금리가 내려오는 레벨보다 전세가 좀 더 세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미시적으로 아파트 전세만 세고 비아파트 전세는 매우 하락세예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22년부터 빌라 전세 사기 사건이 많았고 네, 네. 그래서 빌라에 있는 전세를 기피하고 빌라가 주택 수가 작은 게 아니라 서울만 하더라도 아파트랑 비아파트가 반반이거든요.
뭐 전체 380만에서 190만씩 먹으면 반반 되는 건데 B아파트 쪽이 전세 비중이 50% 정도는 했었는데 현재는 20%예요. 그러면 다 월세로 바뀌었고 B아파트 전세 살던 분들은 다 아파트 전세로 왔다는 거기 때문에 그 같은 지역 안에서 미시적으로 전세가 한쪽에 쏠림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세가 안정 대책이 이제 나와야 된다고 하면서 자주 거론됐던 게 뭐냐면은 B아파트 전세 기능이 지금 사라지고 있으니까 B아파트 전세는 왜 사라지냐? 임차인들이 전세 사기 당할까 봐 무서워서 네. 무서워서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세보증보험이라도 발급이 돼야 되는데 국토부는 전세보증보험 발급 조건을 계속 까다롭게 하면서 발급을 안 해주는 방향으로 2년간 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탈출만 하는 거고 그게 지금 전세가를 추세적으로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매매가도 하락하고 서울은 전세가 상승 나오니까 매매가 상승 나오는데 전세가 상승은 금리 인하 부분보다 추세적으로 더 센 거는 이 배분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해결이 돼야지 이런 전세가 강세가 조금 멈출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잠깐 얘기하셨지만 빌라 전세 거래할 때 보증 가입이 안 돼서 네. 역전세난이 생긴다는 문제 있었다고 그거는 하는데 개선 방안이 나왔어요? 네, 그건 좀 말씀드리면은 네. 원래 그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그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한 게 2020년부터 전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한 게 21년이었거든요. 근데 전세란 게 아시겠지만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주는 게 네. 이제 관행이다 보니까 정해진 날짜에 제가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사는 단점이 있어서 전세보증보험은 어쨌든 전세보증 발급기관이 해당 기간에 그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라고 하는 거는 집주인이 만기 때 돈을 못 돌려주면 그냥 일단 그 자체를 사고로 봐버리거든요. 그럼 사고가 발생하면은 제가 보증기관에 청구해가지고 여기 사고 발생했다. 돈 주세요. 이러면은 한 달 정도 걸려서 좀 돈을 줬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거 받고 이제 이사를 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22년, 23년에 막 역전세 기간에는 저조차도 전화해가지고 이제 돈 달라고 했더니 임대인이랑 잘 상의해라. 이제 보증보험 기관에서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예. 그 보증 신청이 폭증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22년에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전세 사기 사건들이 막 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보증보험 가입도 그때 완전 대폭증을 했거든요. 근데 20년도에 어떤 제도 개선이 있었냐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거래가 많으니까 일반적인데 빌라나 특히 신축 빌라들은 시세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첫 거래거나 아니면은 빌라니까 너무 거래가 없거나 그래서 임차 거래만 한참 됐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전세 보증보험을 얼마에 들어줘야 될지가 관건이었던 거고요. 근데 20년도에는 그거를 그럼 우리 공시 가격이 있다면은 공시 가격이 시세의 70% 정도 되는데 그 금액으로 원래 임차 보증보험을 가입해 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에 1.5배를 인정해 주자. 이러면서 공시 가격이 70%라면 1.5배를 하게 되면은 시세의 1.05배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시세보다 더 많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깡통 전세 보증 보험의 단초를 만들어줬죠. 20년부터. 왜 그랬을까? 그게 예. 그거는 두 가지인데 그렇게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가 건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지으면 돈 더 받아버리니까요. 그러니까 20억 시세보다 더 받을 수 있는. 20억짜리 지으면은 1.05배니까 이제 21억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아까 22년에 전국을 다 읽었던 빌라왕 막 이런 사건들 보면은 빌라 채수가 몇백 채가 되는 거는 하나당 막 17호씩 19 미만짜리를 막 벌크로 지어버리고 오피스텔은 몇백 개 지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150% 룰을 22년부터 전세 사기가 생기니까 네. 이거 150%는 좀 심한 것 같다. 그래서 140으로 낮추자. 그래서 140으로 낮췄고요. 그리고 낮춘 금액을 한 두 달 가다가 140을 해도 약간 불안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안은 역전세가 막 전세가 하락하니까 네. 주도보 기준에서도 신규 보증보험 받을 때 140 다 받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140으로 계산된 금액에 0.9배만 받자. 그래서 140 곱하기 0.9가 126%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 150%로 아까 보증보험 가입했던 임차인들이 다음 갱신계약 때 126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6으로 22년 9월부터 받기 시작하니까 그 금액만큼 역전세인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금액을 확 땡겨 받았으니까 그 빌라
공급이 늘어났지만 반대로 깡통 전세가 늘었고 그게 그 전세 사기 사건의 단초가 됐는데 거꾸로 22년 말부터는 준강제 역전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라 시장의 전세 비중이 50%는 먹어주고 있었는데 그게 20%까지 내려가 버렸고요. 네. 지금은 빌라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아파트 전세가가 세지니까 지금 박상우 장관은 전세 전문가시고 그래서 이번에 6월 13일 대책을 냈는데요. 그 대책은 결국 현재 어쨌든 국토부가 보증보험 가입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빌라 소유주가 그 금액이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이제 요청을 해라. 그럼 일단 아마 다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청을 하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그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새로 이제 산정을 해줄 것이다. 그러면 그 산정한 금액을 베이스로 이제 아까 126%는 유지하지만은 그 산정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은 네. 보증보험 가입 그 허들이 이제 올라가게 네. 되면서 그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지금처럼 그 거절이 아니라 가입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의 그 완화책을 만든 것 같고 이거는 7월부터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올해 7월부터. 네네네. 그러면 좀 역전세난이 좀 사라질까요? 어떨까요? 이것도 그래서 두 가지인데 국토부 의도는 뭐냐면은 일반 빌라 공시 가격 70%로 126 맞춰놓으니까 너무 탈락이 많아가지고 허그가 지정한 감정평가사한테 받으면은 감정평가액이 올라가서 그럼 좀 가입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흡수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허그 감평사가 만약에 더 깐깐하게 감평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시가 70%의 감정가액을 했더니 70%안 나오던데요. 뭐 예를 들면 뭐 한 60% 나오는 그럴 것 수 같던데. 있잖아요. 그러면 네. 다시 더 역전세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안 받아들이겠지만은 그냥 더 역전. 그래서 감평액이 얼마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다만 국토부 의도는 이거를 조금 완화할 그런 생각으로 이거를 시행하는 거니까 아마도 뭐 탁감 요청이 오면은 감평사가 출동을 해가지고 종전보다는 조금 완화해서 감평 청평가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약 통장 관련한 변화도 생기네요. 월 납입 한도가 10만 원이었는데 25만 원으로 늘어난다고요? 이거 더 납입하면 좋은 거예요? 네, 일단 청약 통장은 예금 의자가 좀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또 너무 그 청약 홍보인 같은데 그 사실은 청약을 넣으시면 그 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들어가거든요. 주택도시기금으로 돌아가는데 그 주택도시기금이 너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약을 이제 해지하는 사람도 많고 그럴 것 같아요. 이러거든요. 네. 물론 그러다 사실은 보니까 저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은 분양도 많이 안 하는데 청약통장 계속 붙고 있느니 뭐하냐 이렇게 해지나 하고 미국 주식이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ETF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너무 빠른 속도로 고갈돼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를 바꿨는데 첫 번째는 청약이 현재도 칸막이 청약이거든요. 칸막이 청약이 뭐예요?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이라고 네. MB 정부 때 청약 제도가 대개편이 됐었어요. 네. 근데 과거의 청약은 칸막이를 해가지고 민간 대형평,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그랬던 것 그다음에 같아요. 공공주택 이렇게 청약 저축 예금 부금으로 나눠 있었거든요. 근데 MB 때 이렇게 칸막이 청약이 돼 있으니까 이명박 정부 때 이게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주택 시장도 위축이 되니까. 통합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라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사람들이 청약 종합 통장이라고 하는 요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도 그러니까 과거에 그 세 개는 살아 있는데 예를 들면 청약 저축 같은 경우에는 저축은 공공주택에 넣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갖고 계신 분이 3기 신도시 같은 거에 넣기에는 유리한데 이제 뭐 민영주택에 넣으려 그러면은 민영주택은 그 순위순차제도 아니고 가점제로 바뀌고 제도들이 다르니까는 종전 청약 통장이 유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막 몇십 년 된 거. 네. 네. 네, 특히 공공 민영 대형 중에서는 그 유리함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다 바꿀 수 있게 종전 거를 그 기록을 인정하고 이제 바꾸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 요거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바꾸면 바꿀 건데 그거와 함께 납입액도 원래는 청약통장 납입액이 월납입액이 10만 원이 한도였는데 그걸 25만 원까지 늘려줄 테니까 좀 더 넣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청약통장의 그 범용성은 늘리고 그 다음에 가입액을 더 넣어준 다음에 이제 인정해주겠다 그렇게 달라졌죠. 그러니까 뭔가 바뀌긴 했는데 네. 그게 우리한테
더 좋은 게 있어요? 이제는 칸막이가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걸 완전히. 바꾸시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예. 종전 칸막이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바꾸더라도 종전권 인정해주면서 바꿔준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옵션을 하나 더 가진 셈이 되었다. 예를 들면은 뭐 민영 대형만 넣을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국민주택 넣고 싶을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큰 편수가 아니라 작은 편수 가고 싶은데 근데 대형주택 나오면 그거 잡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래서 그 두 개를 유지하고 싶으면은 종전 거에다가 이번 걸로 변환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청약통장 관련한 이런 변화가 이제 이 비용으로 조성된 기금이 네, 그게 전세 사기 주거복지라도- 피해에 네. 쓰인다는 논란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네. 주택도시 기금으로 쌓인 거를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여러 사업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돈이 이제 그러니까 주택도시 보증공사 원래 돈 잘 벌었습니다. 네. 1년에 5천원씩은 벌었어요. 근데 작년에 거의 3조 5천원 까먹었습니다. 전세 피해 금액으로 이게 못 돌려받아가지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1년에 사기가 30조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30만 건 30조니까 사기 한 건당 평균 1억 원의 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전세 피해자들도 지금 피해자 수만 해도 수만 명이고요. 그렇죠. 금액이 어마어마하고 올해도 4개월 누적으로 벌써 2조 원이니까 올해는 거의 6조 원을 깰 것 같거든요. 그럼 작년 피해액이 4조 원이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6조 원을 깨면 올해도 어마어마한 적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도부는 이미 증자를 한번 받았는데 하반기에 그래서 뭐 채권을 찍든 뭘 하든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주도부의 여러 사업들이 주택도시기금들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청약 금액을 올리라는 그런 인센티브를 만드는 이유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있네요. 물가가 올라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없다. 이런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 물가가 올라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게 조합 측의 민간공사 조합 측의 논리거든요. 예, 물가가 그래서 올라도. 그걸 특이하게 원래 걸어버리는 우리가- 거예요. 네. 원래 우리가 계약했던 대로 공사를 해줘라. 계약했던 네. 계약비대로. 그 예를 얘기를 하는 거 들면은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 2년 전 시점에서 공사 계약을 했는데 평당 400만 원에 지금은 자재랑 이런 게 다 올라가지고 올라서. 평당 800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특약으로 넣어가지고 공사비가 오르더라도 22년 계약할 때요. 그거는 공사비 인상에 반영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계약을 만약에 둘이 해버렸다면은 네. 그러면은 민간 건설사가 발주처 상대로 공사비 인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그 다투는 소가 있었는데 그거에서 이제 대법에서 그냥 2심 판결을 그냥 확정지어버린 게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요 케이스에 대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이트는 아니고 이제 케바케가 되겠지만은 네. 요 케이스에 나온 결론대로라고 한다면은 그런 공사비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따라서 공사비 상승을 막을 수 이제 없다라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시공사에 매우 유리한 판결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분 이미 지금도 전국에서 공사비 그 상승 때문에 조합이 계속, 네. 완전 허덕이고 있는데 이제는 그걸 막을 논리와 명분이 좀 사라졌다고 하면은 앞으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소송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유리함을 조금 갖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생각할 때는 건설사가 항상 유리했던 것 같은데. 네, 항상 유리하죠. 그죠? 네, 그래서 네. 그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은 건설사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뭐 시행사 위주로 컸고 그래서 건설 기능이 이제 시행 기능의 어떤 제작 기능을 도와주는 그 레벨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건설 베이스로 크다 보니까 시행 설계 이런 기획 이런 단계보다는 시공 그 자체에 대한 공사비가 인상되는 효과로 많이 갔거든요. 그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현재는 너무나 건설사의 그 위세가 세져서 네네. 이제 소유주들이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이 있거나 공사비 때문에 서로 이제 쟁송하고 있으면은 상당한 그 피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젠가 내 집 시간 오늘은 주택 시장의 중요한 뉴스들 모아서 살펴봤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삼겹살이었습니다. 9960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5705님도 8977님 직장인의 소울푸드 맞죠? 아침부터 얘기하니까 먹고 싶네요. 6089님도 정답 보내주셔서 손흥민급의 고기다 맞습니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1년에 한 번 이상 농지를 경운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지의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청년들. 영농이 불가능한 폐경지를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영농 폐기물 분리수거, 영농 기록을 작성하는 우리의 부모님. 이분들은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대한민국 농업인입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점검이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동사무소 또는 농가련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